듀!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국이냐? 아니면 개가 먹다 남긴 숭늉이냐? 어머니, 뜨거워요. 펄펄 끓던 뚝배기가 허공을 가르더니 며느리 발등 위로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게 팔이 날리는 꼬라지를 보고도 아프다는 소리가 주둥이 밖으로 나와? 당장 나가서 소금이라도 받아오란 말이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린 축원합니다. 자,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 그리고 한 여인의 눈물겨운 인생 역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도성박. 심리주를 써서 먹는다던 만석국밥집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문틀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육수 끓이는 솥에는 녹이 쓸어가는 흉흉한 가게. 그곳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어라 일하는 며느리 분이 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본래 산골 마을에서 병든 올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효녀였습니다. 빚보증을 잘못 쓴 아버지 탓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끝에 쌀가마니 몇 개에 이국밥집 며느리로 팔려오듯 시집을 왔더랬지요. 하지만 시집 온 첫날부터 분이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 이름은 만석인데 하는 짓은 돌멩이만도 못했습니다. 야 분이, 너 친정에서 숨겨온 쌈짓돈 없냐? 오늘 투전판에서 대박이 날 김새란 말이다. 아침 대바람부터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며 들어온 남편 만석은 분이가 장을 보려고 앞치마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둔 엽전 면잎을 거칠게 낚아채갔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이건 오늘 고기 살 돈이에요. 이거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시끄러워. 장사가 되긴 뭐가 돼. 어차피 파리만 날리는 거 내가 가서 2배로 불려올 테니까 잔말 말고 내놔. 만석은 아내를 거칠게 밀쳐버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분이는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독사였습니다. 한때는 국밥 맛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욕심이 과해 재료를 속이고 손님을 하대하다가 손님이 뚝 끊겼지요. 그런데도 최 씨는 그 모든 탓을 갓들어온 며느리 분이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재수 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 기운을 다 빨아먹어. 내가 들어온 날부터 육수 맛이 변했어. 알기나 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퉁퉁 부은 다리를 끌며 정성껏 육수를 끓였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닦고 또 닦은 솥에 새벽같이 일어나 기러운 맑은 물을 붓고 끓인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을 불그락부르락하며 그대로 국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맹탕이구나 맹탕이야. 내년이 내 솜씨를 흉내라도 낼 줄 알았더니 아까운 장작만 때우고 있었구나. 그러고는 방금 퍼놓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그릇을 들어 분이의 발치에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우당탕탕,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버선도신지 못한 분이의 맨발 등을 덮쳤습니다. 살같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물집이 잡혔지만 분이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면 시어머니의 매질이 더 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이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다시 재료 살 돈은 있고. 내 서방놈이 돈 들고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부부가 쌍으로 내 등골을 빼먹는구나. 최 씨는 분이의 머리채를 한 번 휘어잡고 흔들더니 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어둠이 깔린 부엌. 깨진 뚝배기 조각들이 널브러진 차가운 바닥에 분이는 홀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발등은 화상을 입어 옥신거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식은 밥을 물에 말았습니다. 목구멍이 부어올라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지만 살아야 했기에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밥은 드셨을까? 친정에 두고 온 병든 어머니 생각에 밥무리로 툭 투둑하고 눈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짠 눈물이 섞인 찬밥을 꾸역꾸역 삼키며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부엌 뒷문 밖에서 무언가 털썩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분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뒷골목. 넉마를 걸친 노인 하나가 거적대기 위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물 한 모금만. 쓰러진 노인은 거적대기 사이로 앙상한 손을 내밀며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얼굴은 숯검정칠을 한 듯 새카맣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허연이 가득 실거리는 영락없는 거지꼴이었습니다. 냄새는 또 어찌 나지도 간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분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곧바로 자신이 못난 마음을 탓했습니다. 내 처지나 전호인 처지나 매 한 가지인 것을. 짐승도 배가 고프면 울부짖는데 하물며 사람이 매랴. 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여나 잠귀 밝은 시어머니가 깰까봐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다행히 안방에서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아까 자신이 먹다 남긴 눈물 젖은 찬밥 그릇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호인의 얼어붙은 속을 달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다리를 절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와 약간 남은 국물이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르신. 내 금방 따뜻하게 데워다 드릴게요. 분이는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입으로 호호 불어 살렸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뚝배기에 남은 국물과 밥을 넣고 끓이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가 방으로 들어가면 큰일인데. 분이는 행주로 솥단지 주위를 휘휘저어 냄새를 흩으면서 끓어오른 죽을 호박잎에 조심스레 덜었습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뒷문으로 나갔지요. 어르신 눈 좀 떠보세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노인은 짐승처럼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허겁지겁 뜨거운 죽을 퍼넣었습니다. 입천장이 데일 법도 한데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더랍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분이는 부엌 구석에 있던 낡은 옷 지불 하나를 가져와 노인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체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물이라도 더 끓여오리다. 그제야 노인은 식사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노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죽을 탐하던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도 맑은 기이한 광채가 서려 있었지요. 세댁, 이 집 며느리인가? 네, 그렇습니다만 발등은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소. 노인의 시선이 분이의 짓무른 발등에 머물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분이는 얼른 치맛자락으로 발을 가렸습니다. 노인은 쯧쯧 혀를 차더니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한 쌈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가루를 꺼내 분이의 발등에 툭툭 뿌려 주었습니다. 아, 따가워라. 가만히 있어 보게. 화독을 빼내는 약초가루일세. 내 돈은 없어도 의술은 조금 알지. 신기하게도 화끈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고 시원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노인이 다시 품속을 뒤척거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거표지가 다해지고 너덜너덜한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이인일세. 내 죽기 전에 이 책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구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젊은 시절 왕실수라간 대령 숙수로 있을 때 목숨 걸고 기록해둔 천하제일 육수 비법일세.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라간 대령 숙수라니. 저런 거짓골을 하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료를 많이 넣으면 맛이 나는 줄 알지. 허나 진짜 맛은 비움과 조화에서 나오는 법이야. 이 책에는 조선팔도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육수의 배합 비율이 적혀 있네. 자네의 그 착한 마음씨라면 이 비법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게야. 노인은 분이의 손에 책을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지만 손에 들린 낡은 책이 감촉만은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낯선 재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기 새뿌리에 감초한 돈, 그리고 헛개나무 열매를 볶아. 시어머니 최 씨가 쓰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씨는 싼 고기를 쓰고 잡내를 잡으려 독한 향신료를 쏟아부었지만 이 비법서는 약재의 향으로 고기의 풍미를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이의 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받으며 뼈 빠지게 일하고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부엌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비법서를 연구했습니다. 남편 만석이 훔쳐가지 못하게 책은 부뚜막 밑바닥 벽돌을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겼습니다. 재료를 살 돈이 없으니 분이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버려지는 자투리 약재나 산에서 직접 캔 풀뿌리를 모았습니다. 이 맛이 아니야. 조금 더 깊어야 해. 새벽 2시, 3시. 달 기울기 전까지 분이는 작은 항아리에 육수를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실패한 국물은 몰래 마셔 없애느라 배가 터질 지경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드디어 분이가 원하던 그 맛.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감칠맛이 도는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됐다. 바로 이거야. 분이가 기쁨에 겨워 작은 탄성을 지르던 그 순간 끼익 하고 부엌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새벽에 안 자고 무슨 짓거리냐? 그리고 이 냄새는 또 뭐고? 잠에서 깬 시어머니 최 씨가 도끼 눈을 뜨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급히 육수 항아리를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방 안 가득 퍼진 기막힌 향기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부엌에서 딴살림을 차려? 최 씨가 몽둥이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분이는 등 뒤 항아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분이의 목숨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기어코 미쳤구나. 쌀한토리 아까운 판에 밤새 도둑 고양이처럼 굴더니 내 몰래 고기를 훔쳐다가 끓여 먹어? 내년 백굴에만 채우면 다냐. 최 씨는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납작 엎드려 빌었을 분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분이의 두 눈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아니,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리시더라도 이것 한 입만 드시고 때리세요. 제발요. 분이는 등 뒤에 숨겼던 국자를 꺼내 최 씨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찰랑거리는 황금빛 국물. 그 순간 빗자루를 휘두르려던 최 씨의 손이 공중에서 뚝 멈췄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수하면서도 달큰하고 깊으면서도 비린내가 하나 없는 그 기묘한 향. 며칠 굶은 사람처럼 최 씨 입안에 침이 왈칵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약재 냄새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맛보세요. 어머니 가게를 살릴 육수입니다. 최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이를 노려보다가 홀린 듯 국자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루룩. 순간 최 씨의 두 눈이 퉁방울처럼 커졌습니다.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오장육부를 뜨끈하게 지지는 깊은 맛. 그것은 최 씨가 평생을 국밥 장사로 보냈어도 단 한 번도 흉내내지 못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느냐? 고기는 뒷다리 살찌꺼기밖에 없었을 텐데. 최 씨는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솥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솥 안에는 거무튀튀한 약재 찌꺼기와 뽀얀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알려주신 비법입니다. 잡내를 잡는 데는 환기만 한 게 없다 하여. 분이는 차마 거지 노인에게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둘러댔습니다. 최 씨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며느리 이 솜씨에 감탄하기보다는 이 맛이 가져다 줄 돈 냄새를 먼저 맡은 것입니다. 오냐, 맛은 그럭저럭 봐줄만 하구나. 당장 오늘 장사부터 이 국물을 내놓거라. 만약 손님들이 맛없다고 타박하면 그땐 내년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최 씨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국자째로 남은 국물을 허겁지겁 들이키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만석국밥집 문이 열리자마자 거리로 퍼져나가는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누린내 나고 텁텁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지게꾼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라, 이게 무슨 냄새요? 만석이 내 집에서 고기를 굽나? 아니, 국밥 냄새 같은데 기가 막히게 구수하구만.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볼까. 첫 손님으로 들어온 건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옆 동네 최진사 댁머슴 억새였습니다.
그는 짐짓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를 탕탕 쳤습니다. 어이, 국밥 한 그릇 말아와 보슈. 또 맹물에 밥 말아오면 상을 엎어버릴 테니.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밤새 고운 육수에 숭덩숭덩 썬 고기. 그리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린 국밥. 억쇠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꿀꺽.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억쇠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뚝배기를 양손으로 들어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인다, 죽여.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억쇠가 빈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주모, 여기 한 그릇 떠. 아니, 두 그릇 떠 주슈. 내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파리만 날리던 가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쭈뼛거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주시오. 여기 국밥 세 그릇. 막걸리도 한 병 내오슈.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을 퍼담는 분이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돈괴 앞에 앉은 최 씨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엽전 괴짝에 돈이 찰랑찰랑 쌓이는 소리가 음악 소리보다 더 좋았겠지요. 아이고, 어서 옵쇼. 네네, 자리가 없으니 합석 좀 하셔야겠습니다. 최 씨는 돈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고, 분이는 육수가동 날까봐 쉴 새 없이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만석이었습니다. 간밤에 투전판에서 돈을 다 날리고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던 만석은 가게 안에 꽉 찬 손님들을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여기가 어디요? 만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분이가 나르던 쟁반 이국밥 냄새를 맡고는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야, 분이, 배고파 죽겠다. 나도 밥상 좀 차려봐라. 평소 같으면 손님이 있건 없건 행패를 부렸으리이니지만 국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만석이 또한 얌전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희야, 우리 마누라 손맛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대. 꿀맛이네 꿀맛이야. 만석은 국밥 두 그릇을 개눈 감추듯 해치우고는 씩 웃으며 계산대의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아들용 돈 좀 넉넉히 주셔야지요. 내 이 돈으로 이번엔 진짜 대박을 터뜨려 올 테니까. 최 씨는 엽전 몇 잎을 던져주며 쫓아냈지만 만석이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국밥집만 있으면 돈 걱정은 없겠구나 하는 얄팍한 계산이 선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만석 국밥집은 장안이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소문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건너편 거리에서 큰 기와집을 짓고 장사하던 경쟁업체 대박관 이주인 박가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박가는 배불뚝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인상으로 돈으로 관아 이방까지 매수해 상권을 꽉 잡고 있는 악독한 장사치였습니다. 뭐라고? 다망해 가던 만석이네가 줄을 세워 그깟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마시변해? 박가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흐흐흐. 재미있군. 그 비법이 뭔지 알아내야겠어. 만약 안 알려주면 가게 문을 아주 닫게 만들어 버려야지. 박가는 신복인 곰배를 불렀습니다. 야, 곰배야. 오늘 밤에 쥐새끼 한 마리 풀어서
만석이 내 부엌 좀 뒤져봐라. 수상한 약가루라도 나오면 훔쳐오고, 없으면 썩은 고기라도 한 덩이 몰래 숨겨두고 오너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분이는 내일을 위해 육수를 끓이다 깜빡잠이 들었습니다. 부뚜막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어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잠든 분이 곁을 지나 육수가 끓고 있는 솥단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꺼낸 정체불명이 검은 봉지. 그 안에는 쥐약을 섞은 썩은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첨벙, 고요한 새벽 공기를 앓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뚜막 구석에서 깜빡 졸던 분이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부엌에는 이미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뒷문으로 들어온 찬바람만이 휑하니 촛불을 흔들고 있었지요. 어머나, 내가 문을 안 잠갔나? 분이는 서둘러 문을 닫고 솥단지를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밤새 은근한 불에 끓고 있던 육수는 여전히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코끝에 미세하게, 아주 희미하게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구수한 약재향 사이로 피어오르는 비릿하고 역겨운 시궁창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분이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찌르르한 불쾌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상한 고기 특유의 시큼함, 그리고 혀를 마비시키는 듯한 아릿한 독성이 느껴졌습니다. 퇴. 분이는 급히 입을 헹궈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독을 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국물을 손님에게 냈다가는 사람이 죽어나 갈 판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최 씨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오늘도 돈 좀 긁어 모아보자꾸나. 얘 국은 다 됐느냐? 냄새가 좀 묘하다만. 최 씨는 솥뚜껑을 열려고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오늘 장사는 못합니다. 뭐, 인연이 아침부터 잠꼬대를 하냐? 장사를 못하다니. 누가 국에 썩은 고기를 넣었습니다. 독입니다, 독. 이걸 팔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돈독이 오른 최 씨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썩은 고기라도 끓이면 다 익는 법이야. 어제 벌어온 돈을 내 서방놈이 또 다 들고 나갔단 말이다. 당장 국 퍼서 날라. 최 씨는 분이를 밀치고 국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벌써 배고픈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머니도 나도 손님들도 다 죽는다.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 앞에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뜨거운 솥단지 양쪽 손잡이를 행주도 없이 맨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치! 살 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분이는 비명 대신 기합을 토해냈습니다. 안 됩니다. 콰르르르 쏴. 그 거대한 가마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펄펄 끓던 육수가 부엌 바닥을 뒤덮으며 흰김을 뿜어냈습니다. 바닥에 닿은 국물 사이로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쥐약 덩어리와 고기 덩이들이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아, 내 돈, 내 육수. 최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펄쩍펄쩍 뛰며 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년이 기어코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아까운 걸 다 버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붉은 옷을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기양양한 표정의 대박관 주인 박가와 험상궂게 생긴 사령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가는 부엌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이것 보게. 찔리는 게 있으니 증거를 인멸하려고 국을 다 엎어버렸구만.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씨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포졸대장이 칼자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썩은 고기와 쥐약을 넣어 국밥을 판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냄새를 맡아보니 아주 진동을 하는구나. 박가는 부채를 펴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어쩐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맛이 갑자기 좋아졌다 했더니 독약이라도 탄 게 분명해.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것들. 아, 아닙니다. 누군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분이가 화상을 입어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며 호소했지만 박가는 분이 이 손을 발로 툭 찼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이렇게 바닥에 널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여봐라. 당장 이 며느리년과 시어미를 오랏줄로 묶어라. 사또 앞에 가서 매를 맞아봐야 이 실직고를 하겠지. 아이고 나으리.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 저 며느리년이 한 짓입니다. 최 씨는 그 와중에도 살겠다고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포졸들은 인정사정 없이 두 여인을 굵은 밧줄로 엮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 착한 새댁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냄새 좀 봐. 진짜 썩은 내가 나네. 우리가 저걸 먹었단 말이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거라더니 독한 년들이네. 믿었던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과 욕설이 비수처럼 분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밤새 연구한 비법, 정성껏 끓인 육수,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가는 끌려가는 분이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비법을 내놓으라 할 때 순순히 내놓았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냐? 감옥에서 썩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책이 어디 있는지 물어. 분이는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를 뱉으며 박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이 곧 당신이 목을 칠 것입니다. 이 인연이 아직도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짝. 박가의 손바닥이 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분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형틀에 묶인 분이와 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 옆에는 이미 박가가 뇌물을 바쳤는지 박가에게 눈짓을 보내며 웃고 있는 이방이 서 있었습니다. 내 인연들, 돈에 눈이 멀어 백성들에게 독을 먹였다는 게 사실이냐?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누군가 저희를 음해하려고. 에이 시끄럽다. 전연들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부러져야 바른 대로 말할 게다. 사령들이 굵은 몽둥이 두 개를 분이 허벅지 사이에 기우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으아악. 차마 사람이 소리라고 할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분이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하늘은 맑기만 한데 분이의 세상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불쌍한 친정어머니. 저 먼저 가면 누가 어머니 약을 다려드리나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순간 관아이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형벌 멈추시오. 모든 사람이 시선이 뒤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의 뒤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으니 바로 며칠 전 분이가 죽을 끓여 먹였던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차림새가 예전의 근엄마주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으나 눈빛만은 대장군처럼 형형한 기세로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감히 신성한 관아의 형집행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내 놈도 저주인들과 함께 주리를 틀리고 싶으냐? 사또가 곰방대를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깥 또한 거만한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며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선비가 와서 행패를 부리는가. 여봐라, 저놈도 당장 꿀려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번쩍 가을 햇살 아래 노쇠로 만든 둥근 패가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으니 바로 임금님이 친히 아사하신 마패였습니다. 암행어 사출두야. 선비의 뒤를 따르던 역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관하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사또는 의자에 서굴러 떨어지며 납작 엎드렸고 박가는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틀에 묶여있던 분이는 고통도 잊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 사김대감은 뚜벅뚜벅 걸어와 사또의 관복을 밟고 섰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이 고혈을 빨아먹는다 하여 내 친히 내려왔거늘. 듣던 대로 가관이구나.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다니. 내 놈이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도다.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투서가 들어와서 닥쳐라. 내 놈이 박가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장부를 내가 이미 확보하였다. 김대감이 호통에 사또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시선을 돌려 형틀에 묶인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거지 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분이에게 다가와 주리를 틀던 몽둥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새댁 많이 아팠지. 내 늦지 않게 온다고 땀나게 뛰어왔네. 노인이 얼굴에 있는 숯검정은 땀에 씻겨 내려가고 그 아래로 인자하고 기품 있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귀한 약통을 꺼내 분이의 상처난 다리에 발라주었습니다. 박가는 억울하다는 듯 바락바락악을 썼습니다. 사나으리. 전현이 쓴 책은 훔친 것이고 구개독을 탄 것도 사실입니다. 저 늙은 거지가 뭘 한다고 증인을 섭니까? 그러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박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내 눈을 똑바로 보거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박가는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더니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전설의 대령 숙수 강어르신. 그렇습니다. 노인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왕년에는 임금님이 수라상을 책임졌고
은퇴 후에는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진정한 맛을 찾아다니던 전설적인 요리사 강노인이었습니다. 박가 역시 젊은 시절 요리를 배운답시고 강노인이 문화를 기웃거리다 욕심이 많아 쫓겨난 적이 있었지요. 강노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어젯밤 저 박가놈이 사주를 받은 하인놈이 담을 넘어 만석 내부엌에 쥐약을 탄 고기를 던져 넣는 것을 말이오. 내가 그놈을 잡아 족치니 품속에서 박가가 주는 전꾸러미가 나오더이다. 강노인이 손짓에 포승줄에 묶인 곰배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사 살려주십시오. 주인 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곰배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분노하여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들. 멀쩡한 사람을 잡을 뻔했네. 박가 내 대박관도 당장 문 닫게 해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분이와 최 씨의 몸을 올가매던 밧줄이 풀리고 대신 그 밧줄은 사또와 박가 그리고 이방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강노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르신,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을 위해 이리 귀한 걸음을. 천하다니. 자네의 마음씨는 비단보다 곱고 자네가 끓인 국밥은 임금님 수라상보다 귀했네. 내가 준 비법서는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게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의심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분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가, 내가 죽일 년이다. 눈이 삐어서 보석을 못 알아보고 내 너를 이리 만들었구나. 그리고 군중 틈에 숨어있던 남편 만석도 기어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노름판 근처에도 안 갈게. 내 손가락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약속할게. 만석은 아내의 퉁퉁 부은 다리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제야 철이 든 것이지요. 하지만 통쾌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암행어 사김대감이 박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가는 들어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음식의 독을 타 백성을 해하려 하고 무고한 이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내 놈이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내 놈은 저 멀리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 평생 소금밭에서 고르며 죄를 씻게 하라. 아이고,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돈, 내 금덩이들. 박가는 개처럼 질질 끌려가면서도 돈 타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추한지 지나가던 개도 짖지 않고 비웃을 지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만석이 등 뒤에 엎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어느덧 남쪽 들녘에서부터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박. 그 허름했던 만석국밥집 자리는 이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썩은 기둥은 튼튼한 데들보로 바뀌었고 구멍 숭숭 뚫렸던 창호지문은 반질반질한 쇠문으로 교체되었지요. 가게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마당에는 살구꽃이 으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바로 가게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이고 김진사님, 오셨습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우설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돈괴 앞에 앉아 돈만 세던 시어머니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을 누비며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그 독살 맞은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되려 인자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무거운데 그건 제가 들게요. 허리 다치세요. 아니다 아가. 너는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붓지 않았느냐.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렇고 말고. 최 씨는 며느리 분이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주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 발 씻을 물까지 데워다 줄 정도로 개과천선한 것입니다. 주방 뒷마당에서는 이압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장작 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만석이었습니다. 도박판을 전전하던 그 게으름뱅이는 이제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부인, 장작 이만큼 패놨으니까 오늘 육수는 걱정 마. 그리고 이따 저녁에는 내가 부인 다리 주물러 줄게. 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분이와 눈이 마주치면 싱글벙글 웃기 바빴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약속 대신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로 맹세한 것이지요. 분이의 국밥 맛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끓여내던 눈물이 육수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사랑과 손님들이 웃음소리를 재료 삼아 끓여내는 행복이 육수였기 때문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시름을 잇고 고기 한 점에 기운을 얻어가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 문지방은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던 최 씨가 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좀 앉아보거라. 최 씨는 품속에서 묵직한 열쇠꾸러미와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곳간 열쇠와 집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 눈이 멀었었다. 이 집을 일으킨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고 내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주인이다. 어머니. 그리고 이거 받아라. 최 씨가 내민 또 다른 보따리에는 산삼과 녹용, 그리고 비단옷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친정에 다녀오거라. 사돈 어른 편찮으신데 약한 첩제대로 못해드리지 않았느냐. 가서 좋은 옷 입히고 맛난 거 사드리고 정임 들면 우리 집으로 모셔와도 좋다. 방 하나 따뜻하게 데워 놓을 테니. 분이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시집와 서겪은 온갖 썰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꽃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병들어 누워만 계시던 친정어머니는 딸이 가져온 국밥을 드시고 사위 만석이 지극정성으로 달인 약을 드시더니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두 어머니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고 분이와 만석이 그 곁에 서재롱을 부리니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 악독했던 바까이 소식도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흑산도 염전으로 끌려간 바까는 평소 일이라고 내본 적 없는 비계덩어리 몸이라 소금 가마니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여 똥오줌을 받아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쥐가 파먹은 고구마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동네 개들에게 쫓겨 바다에 빠질 뻔했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이 배꼽을 잡게 만들었지요.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는 늙은 거지가 주었던 그 천하제일 육수비법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이 맨 뒷장에 붓을 들어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진정한 맛은 재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에서 나온다. 분이는 가게 안쪽에 나눔이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사람이라면 거지든 나그네든 누구든지 와서 눈치 보지 않고 국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평상에는 언제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배고픈 이들의 빈속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세상의 인심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밥을 눈물국밥이라 부르지 않고 화린국밥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국밥이라는 뜻이지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분이는 가게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마치 윙크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던 이거린 도사님이 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구수한 국밥 냄새가 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클로징. 쪽박찬 국밥집 며느리분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펄펄 끓는 육수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묵묵히 견뎌내고 베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댁내에도 분이네 국밥집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 끌어 넘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덕이 막히고 가슴 찡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